무력감과 고독에 더해 가난에 시달리는 홀몸 노인은 전국 144만여 명.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무명남, 무명녀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씀 이제는 좀 더 이상 희귀한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와 같은 40, 50대를 고독사 위험군, 그리고 20, 30대를 고독사 예비군이라고도 지금 불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고독사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또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노인층 고독사 중심으로만 해법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직업이 있습니다. 핵가족이 증가하고 또 이 노인층 고독사가 아니라 지금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곁에 어떤 인연도 남겨놓지 않은 채 삶을 마감하는 일이 생겨남에 따라서 등장한 직업군, 유품정리인이라는 직업입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유품정리인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품정리인의 세계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석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함께 말씀해 주실 덕성여대 동문과 조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공식 질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유품 정리인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모든 남겨져 있는 네.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두 분이 계시는 본가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분가를 했습니다. 자녀분들은.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이 살아 계시다가 순차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본가를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자녀들이 다 해야 되는데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누군가 대신 해야 되는데 그 대신하는 일들을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시청자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뜸 장례 치르시는 분, 상조하시는 분, 그리고 뭐 장의사 이런 생각하시면서 뭔데 저거 뭐 이런, 왜냐하면 옛날에 다 하셨으니까요, 그분들이. 그래서 요즘 개념으로 나눈다면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으시니까 오늘 한번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구분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네. 의식을 치르는 부분들이 장례식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아마 상조 회사에서 네. 고인의 사체를 매장을 하거나 또는 화장을 하거나 하는 데까지 처리하는 게 세레머니 형태로 진행되는 게 아마 장례와 또는 상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분이 살고 계시던 주거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정리하는 것들이 유품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사체를 보시는 일이거나 그분들의 어떤 관련 이런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뢰가 왔을 때도 이제 가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빈집인 거죠. 그분이 네. 안 계신 집을 이제 공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명확한 구분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오해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저희가 좀 차차 여쭤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의뢰가 오고 어떤 식으로 좀 처리하시는지 좀 과정을 좀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장 많은 의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전화로 직접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전화로서 먼저 상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서 견적을 보게 됩니다. 또는 전화 또는 아무래도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업종에 계시는 회사인 상조 회사이거나 장례 쪽에 계시는 분들한테서 의뢰를 받아서 그쪽과
해서 찾아뵙고 또 견적을 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견적을 뽑고 그 이후에 이제 견적 이후에는 일정을 잡아서 네. 처리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일정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다 보면은 이제 버려야 될 물건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뭐 지자체마다 왜 그거 폐기물 버리는 날 있고 왜 재활용하는 날 따로 있죠. 지금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모든 것들을 뭐 준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인이 살아 계신다면은 쓰레기를 반출하거나 배출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그냥 마음껏 무작위로 그냥 배출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인이 안 계시다고 해서 마음대로 법을 어겨서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도 상속자인 유가족들이 모두 다 법적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그 법률 규정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다 지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부분까지도 이게 좀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고인이 살아 계셨더라면은 고인이 직접 다 했었을 텐데 고인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고인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말 그대로 핵가족이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유 나 모르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좀 예상치 않은 일도 있고 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뭐 만약에 같이 살고 있다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뭐 주거 내에 있는 주거 공간 내에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에 뭐 다른 곳에 주차를 했다든지 또는 다른 곳에 자전거가 있다든지 그러네요. 또는 장독대가 있다든지 또는 우리 나무가 어디에 있다든지 화분이 어디에 있다든지까지도 다 알게 되지만 같은 주거 공간이 아니고 또 서로 자주 왕래를 안 하고 연락을 안 하다 보면 주거 공간 내에 있는 것조차도 잘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주거 공간 내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집에서 빌려온 것들도 있고 또 뭐 이거를 갚아줘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게 소유자가 불명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외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 계속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찾아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정을 오버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네. 생각했던 소위 아까 견적 말씀하셨고 일정 네. 생각하셨는데 일하시다 보면은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시는 일의 일부시겠지만은 이렇게 뭐랄까요 청소랄까요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시죠? 그렇죠. 이게 일이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일이 아닙니다. 유품 정리라는 일들이 누군가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다만 돌아가신 분의 것들을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안의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청소라는 개념뿐만이 아니고 쩌쩌가무시병이거나 이런 안에서 무슨 병균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다 그런다면 집을 철거해야 되는 일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 병에 감염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또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청소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심지어는 철거라든지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소유자를 정확하게 찾아주거나 하는 일들까지도 모든 걸 고려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뭐랄까요 말씀대로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은 이게 직업적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아 참 그런 부분도 있지라는 지금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이제 제 상상에는 이제 가셨는데 이제 값이 좀 나가는 물건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이렇게 희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무슨 뭐랄까요 뭐 자손간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값 나가는 물건 나오시거나 이거 낯선 물건 나온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견적을 보기 전에 견적서에 나와 있는 계약서상에 기중품 또는 현금이라든지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유족들한테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은 재활용으로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게 환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환가를 해서 직접 드리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중고 피아노이거나 이런 피아노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안에 보면 뭐 냉장고이거나 TV이거나 이런 가전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면은 유족들은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자들을 불러서 재활용업자분들과 상담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거꾸로
상담을 하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드바이스 해주는 일들까지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가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적인 도움도 좀 주시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한테서 발생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자식들이 함께 다 협의를 해서 원활을 하면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알아서 다들 다 처리를 잘 하시는데 그런데 인간관계가 조금 약화되어 있거나 또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잘 안 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 같은 경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그런다면 다른 법적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뭐 변호사한테 가서 또 법적으로 의뢰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가족 간에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약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중재를 하시려면 법이 이러니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중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 법정으로 가시게 되면 더 안 좋고 뭐뭐다라고 말씀하시려면 법에 대한 지식도 좀 있으시고 공부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시고 어떻게 청구하십니까? 네,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어느 정도에 대한 공간인가라는 부분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 투입돼야 될지에 대한 인원수가 산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사다리차가 필요하다 그런다면 사다리차에 대한 비용들, 각종 장비가 오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이사짐 센터에 차량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각 이사짐 센터에 필요한 비용들, 또 안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폐기물 양이 나올 경우들도 있는데 그 폐기물 양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 또는 기타 나머지 또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거나 또는 법무사에 의뢰해야 될 부분들을 중간에서 중재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소개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거기에 대한 산정하는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실례가 아니면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소위 기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일단 그거는 얼마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기본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정말 기본이 없네요. 다 기본이라는 평수가 게, 다르고 네. 예, 그냥 경험적으로 한 어느 정도부터는 생각하시면 된다 하면 좋을까요? 기존의 평상의 아마 이사 비용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단순하게 이사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있는 짐을 그대로 옮겨가는 것들이지만 이 유품 정리라는 것들은 이사뿐만이 아니고 안에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폐기를 처리하거나 또는 남겨놓거나 또는 다른 집에 또 배송을 해주거나 하는 일까지도 하면서 대신에 그 안에 있는 환가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이 전체 비용에서 빼서 전체적인 비용들이 산정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섬세한 견적이 네. 되게 필요하실 것 같고 또 같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또 같이 작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일 하시니까요, 선생님. 이제 좀 조금씩 이제 추세가 아까 저희가 고독사 얘기 조금 했잖아요. 아, 진짜 좀 혼자 돌아가신 분이 많구나. 아니면 저희가 정말 핵가족화 돼서 좀 못됐구나 우리들이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살고 또 예전처럼 마을 단위로 주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서로 같이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옆집의 아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저 누가 아프면 또 바로 또 이렇게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좀 어느 정도에 대한 공동체라는 것들이 있었던 사회에 있던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이제 사회가 더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라는 개념들 때문에 너무 개인화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모 세대와 또 자식 세대가 함께 사는 거라기보다는 서로 떨어져서 분가해서 살다 보니까 그 각각이 떨어져서 공간이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그 공간 내에서 필요한 것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필요한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게 중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가족으로 살았을 때는 유품 정리라기보다는
대물려서 다 쓰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핵가족화되면서 중첩되면서 남겨져 있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 집에서 있던 것들을 또 자녀 집에도 그대로 있고 또 이 부분들을 모을 때는 분명히 하나씩 그 순차적으로 가정 생활을 이루어졌을 텐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집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되고 또 바쁜 일상생활에서 직장으로 바로 또 복귀해야 되거나 또는 다른 지방에 있거나 또는 해외에 나가 있거나 그러다 보면 가족 일손들도 부족하고 장례 치르기도 또 모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또 대신해야 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조금 많아지시죠? 고독사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돌아가는 사인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들 가운데서 집에 돌아가시면 누군가 빨리 와서 좀 보살펴 주거나 그랬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들인데 자칫 그 골든타임이라 할까요? 그 시간을 놓쳐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본의 아니게 저희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거 관계돼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러시다 보니까 죽고 나서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좀 알려야겠다. 그러니 먼저 좀 생전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 사이는 요양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만약에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는 노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는 가정집에서 정상적으로 본가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먼저 자식들이 생각하는 게 누군가 요양을 해야 되고 또는 간호를 해야 되고 간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가시면 그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큰 평수면 작은 평수로 바꿔서 관리비를 조금 더 낮춘다든지 또는 아예 그 집 자체를 다 정리를 해서 미리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자녀분들이 의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할 때에 본인이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가족 관계가 상당히 또 좋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전의 가족 관계에서 조금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자기의 사후에 이런 유품을 정리하거나 하는 것들을 자식들한테 맡기고 하는 것들이 민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내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의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의뢰도 하시고 자기 주변을 자기가 정리하잖아요. 전에는 좀 맡겨도 되는 문제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폐를 느낀다라는 측면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랄까 죽음을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전공상은 사실 인문학 이런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선 그 얘기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민폐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삶과 죽음 늘 그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죽음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쨌든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어떤 뭐 누구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분이 자신의 유품에 대해서 유품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그 일은 누구나 사실은 미리 해놓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 만약에 뭐 사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혼자 계신다든지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게 된다면 그 일은 그러면 못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사회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이 해서 정리인께서 와서 이렇게 해주는 그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사회에 죽음이라는 의미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일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민폐가 아니라 좋은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제가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고인이 이게 지금 의뢰하시는 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앞으로 좀 이렇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자식한테 민폐되니 누구 불러야지라는 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 건데 선생님 말씀이 이제 민폐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갖다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러네요. 죽음을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좀 크게 생각하면 유품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유품 정리를 좀 의뢰한다거나 혹은 뭐 자기가 어떻게든 정리한다고 하는 건 죽음에 다가가기 때문에 너무 좀 슬픈 일이라거나 혹은 자식들이 안 해주니 내가 한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나 스스로 내가 죽음에 대면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하고 의미를 그때부터 좀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좀 저희가 좀 안타깝다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스스로가 이제 실존적인 어떤 우리 인간이 죽음에 어떤 대면하는 태도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도 좀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문학 작품 얘기를 한번 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학에서는 이제 뭐 전공하고도 연관되지만 서양 문학에서는 죽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작품들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최근에 제가 뭐 인문 강좌에서 하나 얘기한 작품인데 밀란 쿤데라 우리 잘 알고 알려진 작가죠. 그게 이제 정체성이란 이런 소설을 보면 뭐 간단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그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의사조차도 그냥 막말을 한다 이거죠. 막말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처리한다 이것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을 조금 더 연장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죠. 죽음이 뭐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것은 유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처리해야 될 어떤 뭔가 쓰레기 혹은 뭐 아니 폐기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뭐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서양으로 본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역시 그 서양 문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그런 문에서 그래서 이제 죽음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죽음을 준비하게 되고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익숙한 일상의 문화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우린 뭐 서양 문화에서 뭐 사고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났을 때 그 죽은 사람을 기념하거나 혹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문화적인 장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없기는 하겠습니까만 우리 문화에 조금 적은 거죠. 그래서 죽음이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서양은 이 비해서 역사적으로 훨씬 더 죽은 이에 대한 어떤 그 뭔가 기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물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유품을 유물로 생각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유골까지도, 그걸까지도 보관해서 나름대로 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뭐 일상에서는 그런 상황은 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유품 정리 같은 분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한다. 이것은 아주 필요한 아주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능동적이지 못한 태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래 이거야 뭐 내가 당연히 내가 내 생의 의미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길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음지나 혹은 뭐 이렇게 좀 내가 이런 걸 하다니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자신의 삶과 대면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은 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품 정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의뢰를 하시거나 이럴 때도 좀 그런 태도로 하시면 좀 마음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지금 저희 유품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워낙에 좀 생소한 직업이시고 그래서 계기를 좀 여쭙고 싶네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원래는 제가 뭐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또 일본 쪽으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일본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직원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 남해에 놀러 갔다가 사망하는 사망사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금 그 공경을 좀 찬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다면 어떤 식의 공경인가요? 어떤 유가족의 어떤 이해가 좀 모자라거나. 뭐. 네, 그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트럭을 가지고 본인의 집에 주차를 하고 이제 본인의 차로 갈아타서 승용차로 이제 그 갔다 왔는데 승용차에 이제 그 트럭의 키를 넣고 이제 지니고 있다가
바다에 이제 차가 추락을 해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제 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동차 키가 이제 유류품이 된 거죠. 유류품이 되어서 이제 경찰서에서 유류품으로 해서 이제 소지품들을 유가족들한테 전부 다 전달을 했는데 그 전달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또 받으러 가야만 그 차를 또 우리 회사에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자식이 일하다가 뭐 사망해서 뭐 산재 사고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뭐 휴일날 놀러 가서 사망하다 보니까 뭐 좀 안타깝지만 아무런 뭐 경제적 뭐 실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좀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쭤본 이유는 어떤 죽음도 굉장히 또 사건 사연이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서 네네. 아무래도 공인호스러운 일을 당하셨다 하길래 이게 어떤 일이시길래 이런 고민이 되셨을까라는 걸 여쭤보려고 제가 좀 실례 무릅쓰고 여쭤봤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당하다 보니까 좀 그동안에 사업을 너무나 돈 위주로만 너무 하지 않았는가. 너무 돈 벌려고만 했고 뭐 사람이 오늘 당장 봤던 직원이 뭐 내일 죽음으로 다가오는 이런 경우들을 당해서 뭔가 좀 사업을 하더라도 좀 의미 있는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일본에서 호텔에서 NHK TV를 보고 있는데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회사를 한번 찾아가서 한국에 이런 일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번 뭐 해보자. 호텔에서 보시다가 그럼 바로 나가셔가지고 예. 뭐 바로 나간 건 아니지만 예, 예.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한국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좀 뭐 조사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있구나 해서 이제 일본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좀 해달라 해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국에 뭐 지사를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데 로얄티를 만약에 우리가 브랜드를 쓰면은 로얄티를 지급을 하든지 뭐 어떠한 형태가 좋으니까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셨네요. 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뭐 이상하게 뭐 일본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렇으면 선생님 일단 거기서 일을 좀 배우셔야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 통해서 오늘 이 유품 정리까지 오셨는지 간단하게 예. 이게 뭐 아무래도 뭐 돌아가신 분들의 일을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약에 상주하면서 제가 일을 했다면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체를 완전히 손을 놓고 가야 되는데 제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일본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다면 뭐 어떨 때는 도쿄로 가고 어떨 때는 오사카로 가고 또 어떨 때는 후쿠오카로 가고 그럼 해서 같이 이제 가시는 분 따라서 일 그렇죠. 배우시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 계시면서 도쿄 가시고 오사카 가셨다고요? 아이고 이것도 대단히 사건이 열정이시네요. 발생했다 또는 뭐 일이 있다 그런다면 그 발생한 전화를 받는 순간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전문용어로 사건이 그러시는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장이 예, 발생해서 예. 가면 이제 가서 견적을 보는 것부터 또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처리하는 기준도 다 다르고 또 각각의 사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들을 가서 이제 일일이 다 배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유품 정리는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요시다 타에치라는 분이 쓰시고 김석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지음으로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 책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유품 정리는 보았다라는 책을 번역판을 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 그 요시다 다이치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유품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블로그를 작성을 했는데 그 블로그가 쌓이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서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하는데 도대체가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장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일인 거예요? 라고 하나씩 물어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도 경험이 된 거죠. 이제 경험도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유품 정리는 보았다는 책이 저한테 쓰는 경험적인 교과서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1세를 번역판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한국에서 다 팔려버렸어요. 이제 다 팔리고 나서 그 와중에 제가 또 경험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조금 넣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개정판을 낸 게 개정판이네요. 예, 여기 개정판이 왜 개정판인가 했더니 네. 번역하셨던 내용과 네. 이제 겪으셨고 아셨던 그리고 정리되셨던 부분을 넣으셨네요. 네.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유품 정리는 보았다라는 이 책 제목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름 좀 의미가 있어요. 네. 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유품 정리인이 보기만 해야 되지 유품 정리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만약에 저희들이 본 것들을 보면 그 개인의 치부가 된다 그럴까요? 예, 예.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나 개인 정보이거나 예. 또는 여러 가지 비밀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저희가 유품 정리인이 보지만 않고 만약에 말하게 되거나 표현하게 되면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고 또는 그 관련자이거나 또는 유가족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품 정리인은 본 것으로만 끝내야지 유품 정리인은 말했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제목이 특이하다 나름대로 함축적이다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직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성한 부분도 얘기해주고 아주 그 유품 정리인이 지켜야 될 어떤 프로페셔널한 덕목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해서요. 책 제목이 그래서 조금 좀 신선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귀에 꽂힌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텐코쿠에노 오이꽃이라고 해서 천국으로에 대한 이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삿짐을 하는 것들을 돌아가신 분의 이사를 해드리는 건데 이것을 천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각입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시다 다이치가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삿짐 센터를 하신 분입니다. 네. 이삿짐 센터를 하신 분이었는데 돌아가신 분의 짐들을 정리를 해서 하는 것들을 그런 보고 일이 생기셨겠죠. 네, 예, 예. 정리를 하는데 꼬마 아이가 자기의 할아버지 거를 보고 아 할아버지 짐들을 이사한다. 그런데 이 이사를 어디에다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천국으로 이사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연을 듣고 요시다 다이치라는 사람이 가슴이 뭉클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내용이 이 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도 좀 얘기가 좀 뭉클한 네, 네. 얘기고 감동적인 얘기네요. 그렇군요. 어느 댁에서 유품의 분별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돌아가신 분은 굉장히 인망이 두터운 분이셨는지 작업 당일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품 정리를 하고 있는 나에게 고인의 큰며느리가 말을 걸어왔다. 시아버지는 인정이 넘치는 분이셔서 이웃에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저도 정말로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지요. 그랬군요. 주변의 분위기를 봐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시는데 방해가 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치레가 아니라 본심이었다. 최근에는 유족의 입회도 없이 담담하게 우리들만 유품 정리를 하는 일이 많아서 확실히 작업이 빨리 진행되기는 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족애와 이웃사랑, 우정이 충만한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일하는 편이 훨씬 보람이 있었다. 이런 일들을 말하자 부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었는데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전문가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처럼 난처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내셔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세요. 유품 반출도 거의 끝나고 방 청소를 하고 있자니 아까 그 부인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와 함께 캔 주스를 가지고 왔다. 수고하십니다. 이거라도 마시고 좀 쉬세요. 나는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부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다다미 바닥에 앉아 주스를 마시고 있을 때 아까 왔던 남자아이가 방 안에 들어왔다. 아저씨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에게 아직 유품 정리라는 말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지. 그러자 응 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남자아이가 두 눈을 반짝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들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구나. 나는 무심코 훌륭해 빙고라고 말할 뻔했다. 정말로 그 아이가 말한 그대로였다. 유품 정리는
천국으로의 이사를 도와주는 일, 합동공양은 살림살이의 장례를 도와주는 일,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용했던 물건들과 읽었던 책들, 수집품 등 모든 물건에는 그만큼의 애정과 추억이 깃들어져 있다. 요즘 아깝다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다고 들었지만 사람의 마음과 물건을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이 저출산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 다시 한번 재인식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이 부분입니다. 예, 아유, 뭐 정말 말씀에도 들었지만 읽으니까는 좀 생각이 좀 게 뭔가 좀 정리도 되고 차분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도 저희가 들었고 선생님도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본인만의 어떤 그 기준이나 원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으십니까? 유품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의 기준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저희들은 유가족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족을 대신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유족을 대신하면서도 고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신해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고인이 살아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고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나의 것들을 숨겨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이 세상에 절대 밝히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다른 상상하지 못하는 밝힐 수 없는 치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저 자신도 밝히지 않으려고 아마 꽁꽁 숨겨 놓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없는데 누군가가 제 것을 보고 이 세상에 밝혀져 버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공경을 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유가족을 대신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가져야 되는 유품 정리인의 기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은 그 기억에 남는 사례와 함께 그 얘기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양병원에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면서 할머니가 이제 간병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병을 하시면서 할아버지하고 거의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댁에 다녀오겠다라고 하시고는 가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댁에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발생을 해서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할머니가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렀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처음에는 돌아가신 건 몰랐습니다. 모르고 나서 할머니가 이제 댁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들이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차피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견적을 보러 가서 서로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심리 상태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만 하더라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만약에 본인의 집을 다 정리까지 다 해버리면 이 할아버지의 심리 상태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정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참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후에 연락이 다시 오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상당히 상당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 나름대로 직업에 대한 철학이나 기준 원칙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과 만났을 때 좀 이렇게 좀 안 맞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지켜내셨을 때 어떤 보람으로 다가오는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청소하는 업체 하는 사장님 같으셨어요. 그런데 청소하는 그 사장님이 무슨 일을 더 하느냐 하면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집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수 폐기물인가요? 어쨌든 정리를 하는데 그분도 정성을 다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 만약에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그것은 쓰레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품이 쓰레기라는 말은 돌아가신 분도 그렇게 본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의 문화에서는 유교 문화로 본다면 유교 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한 의식은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의식도 엄격한 게 아니라 원래 정신으로 보자면 3년상도 하고 이렇게 본다면 그 돌아가신 분, 망자에 대한 어떤 지극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하고 똑같은 그런 그 예의를 표하는 그것은 우리한테 아주 있는 문화고 또 서양보다 더 강하겠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역시 그 산업 사회, 뭐 이런 그 뭔가 하면 기능적인 사회가 되면서 그것은 이미 뭐 끝난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역시 그 원래 있던 우리의 그 고유한 정신을 살리는 것 이것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또 직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저희들이 의뢰받는 일들 가운데서 절반은 사이가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대부분이 사이가 또 좋지 않으신 분들이 절반인 부분들인데 갈등이 왜 생기느냐라는 것들을 보면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오해이거나 아주 자그마한 감정 싸움입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있냐면 우리가 기여도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자, 부모한테 오빠는 얼마만큼 했어? 또는 동생 너는 얼마만큼 했어? 뭘 잘했는데? 예, 뭔가 이렇게 음성 지원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지만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네. 그 이것 때문에 안 되라는 그 이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자그마한 것들은 왜 생겼는가라고 이야기를 해봐 보면 내 것과 우리 것이 있다면 우리 것에서 내 것이 조금 분리되었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분명히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이었을 때는 우리 것에서는 내 거를 조금 포기할 수가 있었는데 핵가족이 되면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구분을 짓다 보니까 이게 가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너무 가격적인 것들이거나 또는 개수적인 부분들이거나 사회가 좀 힘드시군요. 네, 이걸 누군가가 조금 칼로 자르듯이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마 됐다, 마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중재자가 있는데 집안에 어른이 없는 겁니다.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친지들 가운데서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마 됐다가 되는데 그 친지조차도 요즘은 없는 게 핵가족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오빠면 다냐, 뭐 너는 뭘 했느냐라는 평등한 사이에서 자꾸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3자인 저희가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대부분 다 수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설득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만 하니까 모든 게 다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것들이 풀리지 않고 서로가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나중에 법원까지 가서 그 법원까지 가는 과정 사이에서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다시는 안 본다라는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인간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아마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서가 있으면 좀 나은데요. 네. 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조금 더 크게 혹은 또 좀 이렇게 부딪힐 것 같은데, 예, 가로 그런 부분일 때는 법적인 이런 것도 좀 동원하셔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쉽지는 않겠는데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발생되는 일들이 반드시 법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서서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전문가인 변호사분들이 오셔서 변호사분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변호사분들이거나 법으로 가지 않아도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선에서만 하는 것들이지 뭐 법적으로 갈 부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네. 뭔가 막힌 곳이 있었을 때는 제3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극이 확실히 좀 중요할 때가 있나 봅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말씀하신 우리 그 현대 사회는 평등한 사회.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등 사회에서는 그 형제, 자매 간에서도 그게 뭐 아니면 친족 간에서도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각 한 표 이건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각각 한 표라면 거기에 플러스 한 표가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결정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제3자로서 있는 분이 그 얘기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훨씬 더 그 평등에서 쉽게 수용이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때 그 의견이 맞다고 또 같은 또 다른 어떤 의견이라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일은 오히려 수월하게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
그 단순한 평등 이것이 그 어떤 문화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그게 얼마나 적용될까 우리가 우려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잘만 그 활용한다면 평등한 어떤 관계도 잘 앞으로 뭔가 하면 그 해결하는 데 오히려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람 느끼실 때 있으시죠? 예. 예, 뭐 보람이라고 그러면은 제일 큰 부분들이 반드시 뭔가를 찾아야 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수색을 해서 찾았다거나 또는 그게 가치상으로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들 이야기보다는 가치상으로 아주 중요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에게. 예, 가족한테서뿐만이 아니고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댁에서 집에 자녀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박사를 많이 계시는 그런 댁에서 한 분이 아버지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이분이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그 받았던 책을 한 권을 보고 싶은데 그 책을 꼭 찾고 싶다라고 했는데 집에 공부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방방마다 책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찾고 싶어하는 책을 본인은 가서 이 책이다라고 빼서 찾을 수가 있는데 뭐 치매가 있어 놓으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는데 자녀분들이 이걸 너무나 찾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런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책을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빼서 하다가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때에 그 의뢰하신 분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과 또 그 모습에서 이게 정말로 유품 정리의 교과서적인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보다도 엄청난 가치를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아버지한테 선물로 다시 주려고 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가 더 많은 것들을 더 배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갸륵한 마음에 일조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내일 자체가 그런 일과 함께 이렇게 엮여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래 저 직업하면 뭐 얼마 벌까? 그래 아까 말씀을 정확히 안 해주신데 이삿짐보다 1.5배라니까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지금 보람 있는 일은 어떤 거세요? 여쭤봤더니 지금 이런 것처럼 정서적인 문제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차원에서의 따뜻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좀 약간 그 모티베이션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제가 좀 드네요. 근데 반면에 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뭐 장의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요. 안 알려져 있고 처음 하는 일이라서 오해도 있으시고 좀 난처하시고 좀 속상하신 일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유품 정리를 그냥 단순하게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 분야로만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품 정리를 하는 일 가운데서 100건 가운데서 한두 건은 그런 건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을 하는 것을 유품 정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품 정리가 걸쳐져 있는 분야가 청소 분야인 뿐만이 아니고 폐기물을 처리하시는 분들 또는 이삿짐을 나르시는 분들 또는 재활용을 하시는 분들 중고를 하시는 분들 철거를 하시는 분들 각각이 전부 다 걸려있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아가시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의뢰를 해서 이 고인이 고인이었더라면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또 유가족으로서 처리해야 될 기준 이게 법적인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삿짐 같은 경우에 지금 포장 이사를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포장 이사를 하기 전에는 용달차를 한 대를 불러서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전부 다 이사를 했던 게 오랜 시간이 거쳐가면서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이사를 하는 사람이 없고 포장 이사를 하시는 것처럼 유품 정리도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시장이 형성되는 순간에는 유품 정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기다려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태도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막 속상해 하시고 막 이러시면은
또 얼마나 또 가시는 길이 그러세요. 근데 그래 전체적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치 사슬, 그러니까 밸류체인이라고. 뭐 사실은 그 가치를 통해서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그 뭐 생산과 그다음에 이익, 그다음에 뭐 효용성을 창조하는 이것이 뭐 연결되어 있는 그 개념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과 관련되는 것은 용도 폐기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그 만약에 좀 시각이 있다면 그것은 뭐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도 맞지 않는, 마치 가치에 그 얘기하거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 원래의 정신과 발전과 우리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이제 그런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모든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기계가 아닌 이상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때 이제 인간이 이제 뭔가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컨대 뭐 예술 분야에도 있습니다. 예술 뭐 오브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브제가 그 어떤 대상이 바로 예술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어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것은 뭐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할 거고, 인간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일에 종사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걸 조금 바꾸어서 어떻게 보면 이 영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뭐 쉽게 뭐 그냥 뭐 기능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세 단계가 앞으로 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때까지 있어 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초기 단계는 그 어떤 폐기물 같은 특수 폐기물 혹은 청소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유품을 정리하거나 이제 뭐 망자를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이때까지 해온 단계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단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나누자면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품을 고인의 뜻에 따라서 혹은 가족의 뜻에 따라서 정리해서 그다음에 일정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그 어떤 뭐 그 분쟁도 피하게 하는 더 성숙한 합의 쪽으로 합의를 갈 수 있게 하는.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세 번째 단계로 발전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 유족들에게 고인의 의미를, 그러니까 고인의 유품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유족들에게 나름대로의 그 상담도 해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상담과 그런 고인의 의미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일과 함께 동시에 이게 이제 지역 사회나 국가 사회로 본다면 비록 개인의 유품 혹은 유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만 부여한다면 이건 중요한 그 민속과 박물, 예술,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자산. 그러면 그 사회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고리로서 그런 일을 매개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의미가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선생님 공부 좋아하시고 원래 또 찾은 거 좋아하시니까요. 유품 정리인에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사업 방향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화 변동 사안에서 보면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진화를 계속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말씀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유품 정리인 그래 관심 있으시면 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매력이 있길래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유품 정리인을 하면서 제일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을 만지는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고 그 죽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시간을 역추적을 해서 그 과정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가를 역추적해서 가다 보면 시발점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또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거나 또는 가치관이거나 그런 삶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째 내 가족들, 그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몸 건강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한테 남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에 떠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뭐 다른 책을 많이 공부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고 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반성을 할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직업으로 오게 만들고 싶습니다. 직업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내가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 뭔가만 그 반대급부로 받겠다. 그만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건 직업이 아니죠. 그냥 일이죠. 어떻게 보면 뭐 일도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이 경제적인 일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직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금 더 뭐 좀 그 고전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도 윤리가 항상 있어야 되죠. 윤리 의식이 없고 만약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느냐 또 다른 게 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일, 뭐 소위 말하면 알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그런 직업 윤리도 같이 갖춘 사람이 어떤 직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본다면 그 일도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좀 더 잘 된다면 직업 그 죽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항상 인간이 얘기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거고 죽음에 대해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영역을 좀 더 좀 전문화시켜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지식과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뭔가 하면 일종의 학문. 뭐 학문이라면 너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그런 것을 그 서로 연대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 차원 내에서 그런 어떤 윤리 내에서 인간이란 뭐냐 뭐 정의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앞으로 정의해야 되겠죠. 그런 토대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유품 정리인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도 좀 얻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거지만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 죽음에 대한 의미, 삶에 대한 의미도 같이 아마 생각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리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물건을 질서 있게 정리를 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거 버리고 깨끗하고 좋은 것만 마련해 놓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정리라는 태도의 어떤 정확한 의미 혹은 어떤 철학적인 함의는 내 마음속에 이 물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다시 새기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맞춰보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나서 느끼셨던 어떤 조용한 쾌감이나 그런 태도는 아마 거기에서 근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유품 정리인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오늘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 정리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삶을 정리한다는 건 마지막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계속 새로운 질서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도 많이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좋은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자,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